유리와 강철의 숲, 서울의 심장부에서 가장 높은 곳을 향하던 서연의 꿈은 먼지보다 하찮은 파편이 되어 산산조각났다. 귓께는 경쟁자 강태민의 조소가 이명처럼 울렸고 눈앞에는 밤새워 매달렸던 마천루 모델의 잔해가 폐허처럼 널려 있었다. 와르르 던 그건 단순한 모형의 붕괴가 아니었다. 그녀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회의실의 차가운 공기가 폐부를 찌르는 것 같았다. 성공에 대한 압박감, 믿었던 선배의 배신감, 그리고 모든 것을 쏟아부었으나 결국 빈손이 된 허탈감이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그녀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이 도시의 모든 공기가 그녀를 질식시키는 것만 같았다. 그래서 도망쳤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계획도 없었다. 그저 이 잿빛 도시의 중력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본능만이 그녀의 엑셀을 밟게 했다. 한참을 달리다 문득 떠오른 곳은 존재조차 잊고 있던 할머니의 유품이었다. 경상남도 하동의 낡은 한옥 찻집 은월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던 그곳은 그녀에게 마지막 남은 도피처이자 처분해야 할 과거의 흔적일 뿐이었다. 서울의 소음이 완전히 사라진 고속도로를 달리며 서연은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에 어떤 감흥도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내면은 이미 모든 색을 잃어버린 무채색의 풍경이었으니까. 하동에 도착했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서울과 정반대의 밀도를 가진 고요함이었다. 차에서 내리자 훅 끼쳐오는 흙 냄새와 짙은 풀 내음은 낯설기만 했다. 밤이 내리자 시작된 풀벌레들의 합창은 위로가 되기는커녕 익숙하지 않은 소음이 되어 그녀의 신경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압도적인 자연의 소리 앞에서 도시의 소음에 길들여진 그녀는 오히려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이곳의 평화는 아직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불안했다. 거대한 정적 속에 홀로 던져진 듯한 외로움이 발끝에서부터 스멀스멀 기어올라 심장을 차갑게 감쌌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은월관의 낡은 대문을 밀었다. 끼익 하고 녹슨 경첩이 내는 비명소리와 함께 수십 년은 묵었을 법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찻집 내부는 희미하게 들어오는 햇살 아래 시간의 흐름이 멈춘 섬 같았다. 창호지를 통과한 빗줄기가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들을 하나하나 비추었고 모든 사물 위에는 세월이라는 이름의 담요가 소복이 덮여 있었다. 서연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한 심정으로 찻집을 둘러보았다. 삐걱이는 마룻바닥을 밟을 때마다 과거의 기억들이 먼지와 함께 피어오르는 듯했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청소를 시작했다. 마음을 비우기에는 몸을 움직이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었다. 묵은 거미줄을 걷어내고 먼지 쌓인 찻상들을 젖은 걸레로 닦아냈다. 닦아낼수록 본래의 결을 드러내는 나뭇결처럼 그녀의 마음도 조금씩 정돈되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뿐. 걸레질을 멈추면 어김없이 서울에서의 악몽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강태민의 비웃음, 무너진 모델, 동료들의 동정 어린 시선. 그녀는 고개를 흔들며 더욱더 세게 마룻바닥을 문질렀다. 잊고 싶었다, 모든 것을. 그러다 그녀의 손길이 선반 가장 깊숙한 곳에 닿았다. 손가락 끝에 단단하고 매끄러운 감촉이 느껴졌다. 먼지를 털어내고 조심스럽게 꺼낸 것은 뽀얀 빛깔의 백자 닭이 세트였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막 떠오른 보름달처럼 고요하고 은은한 빛을 품고 있었다. 닭이 표면에는 마치 살아 숨쉬는 듯 섬세한 음각으로 달과 구름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단순한 그릇이 아니었다. 장인의 혼이 담긴 예술 작품이었다. 서연은 저도 모르게 숨을 멈추고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었다.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녀는 찻잔 하나를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감쌌다. 차갑고 매끄러울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손바닥을 통해 설명할 수 없는 온기가 스며들었다. 그것은 인공적인 열기가 아니었다. 마치 오랫동안 햇살을 머금은 조약돌처럼 혹은 다정한 누군가의 천처럼 부드럽고 생명력 있는 온기였다. 그 따스함은 손끝을 타고 팔을 지나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그녀의 심장까지 천천히 번져나갔다. 꽁꽁 얼었던 강이 녹아내리듯 가슴 한구석이 간질거리며 뭉클한 무언가가 차올랐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바로 그때였다. 찻집 입구에서 나지막한 인기척이 느껴진 것은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며 허리가 조금 구분한 노인이 문지방을 넘어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이 마을의 유일한 도예가인 준호 할아버지였다. 며칠 전부터 낯선 차가 서 있는 것을 보고 폐가나 다름없던 은월관 주변을 가끔 서성이던 참이었다. 흙먼지가 묻은 작업복 차림의 그는 낯선 일을 방해할까 싶어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이 새겨놓은 깊은 주름과 함께
온화한 호기심이 어려 있었다. 뉘신지 은월관에는 무슨 일로? 준호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잘 마른 당나무 껍질처럼 조금은 거칠었지만 그 안에 따스함이 배어 있었다. 서연은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라 어깨를 살짝 떨었지만 노인의 선한 눈빛에 이내 경계심을 풀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곳 주인의 손녀이며 잠시 집을 정리하러 왔다고 짧게 대답했다. 준호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찻집 내부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친구를 찾는 듯 애틋함과 그리움을 담고 있었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서연의 손에 들린 백자 찻잔에 가닿는 순간 모든 것이 멈췄다. 그의 동공이 순간적으로 커졌고 입가에서 나지막한 탄식이 새어나왔다. 아, 그는 마치 귀한 보물을 보듯 혹은 사무치게 그리운 사람을 마주한 듯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는 홀린 듯이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깊은 슬픔과 회한 그리고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대한 그리움이 파도처럼 일렁이고 있었다. 그 닭이를 어디서 찾으셨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감히 손을 뻗지 못하고 그저 찻잔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서연은 그의 격한 반응에 당황했지만 동시에 직감했다. 이 낡은 닭이 세트가 단순한 그릇이 아님을. 이 고요한 찻집, 은월관에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거대한 비밀과 시간이 켜켜이 쌓여 있음을. 노인의 흔들리는 눈빛 속에서 서연은 잊혔던 이야기의 첫 페이지가 막 펼쳐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 이야기는 어쩌면 차갑게 식어버린 그녀의 삶을 다시 데워줄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준호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을 애써 진정시키며 서연의 손에 들린 찻잔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단순한 도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 너머의 시간, 그 안에 담긴 사람,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약속을 보고 있었다. 찻잔에 새겨진 달과 구름 문양을 그의 주름진 손가락이 허공에서 천천히 더듬었다. 마치 만지면 부서지기라도 할 것처럼. 그의 눈가에 물기가 어리는 것을 본 순간 서연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이 작은 찻잔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이토록 뒤흔들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이것은 달을 담는 그릇이지. 노인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몽롱한 잠꼬대처럼 나직했다. 밤하늘의 달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뜨는 달을 말이오.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깊은 눈은 이제 서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다. 아가씨의 마음에도 지금 달이 뜨고 있소? 그 질문은 단순한 물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닫혀있던 그녀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따뜻하고도 간절한 노크 소리와도 같았다. 서울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어쩌면 이곳 하동의 작은 찻집에서 다른 형태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손안의 찻잔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에 집중할 뿐이었다. 그 온기는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마치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던 그리운 할머니의 품처럼 포근하고 안전하게 느껴졌다. 준호 할아버지의 슬픔 어린 눈빛과 손안의 신비로운 온기, 그리고 낡은 찻집을 감도는 고요한 공기.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퍼즐 조각처럼 맞물려 들어가며 서연의 잊혔던 삶의 한 조각을 비추기 시작했다. 이곳 은월관에서 그녀의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할 운명이었다. 서연은 대답 대신 찻잔을 감싼 두 손에 조용히 힘을 주었다. 할아버지의 질문은 텅 빈 마음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처럼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내 마음의 달. 서울의 잿빛 빌딩 숲에서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아득하고 낯선 단어였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먼지 쌓인 찻집 내부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삐걱이는 마룻바닥, 빛바랜 창호지를 통과하며 부서지는 오후의 햇살 한 줌, 그리고 공기 중에 희미하게 감도는 묵은 차십과 흙의 향기.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살아 숨쉬며 그녀에게 말을 거는 듯했다. 준호 할아버지는 그녀의 침묵을 다그치지 않았다. 그저 세월의 깊이를 품은 눈으로 그녀를 지그시 바라볼 뿐이었다. 그 찻잔은 길 잃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지. 자네 할머니께서 늘 그리 말씀하셨다네. 그는 찻집 구석의 낡은 무소의 주전자를 가리키며 나지기 말했다. 오랜만에 은월관에 손님이 왔으니 따뜻한 차 한 잔 대접해야지. 이 닭에는 첫 잔을 채워야 비로소 제 길을 찾는다네. 그의 말에는 거절할 수 없는 온기와 부드러운 확신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의 말에 이끌리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 할아버지가 무소의 주전자를 들고 마당의 오래된 우물가로 향하는 뒷모습을 그녀는 창가에 선 채 멍하니 바라보았다. 삐걱이는 펌프 소리,
서늘한 물이 쏟아지는 소리가 낯설면서도 아득한 자장가처럼 들려왔다. 성공과 실패, 경쟁과 배신으로 가득 찼던 그녀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느리고 단순한 소리였다. 잠시 후 할아버지가 피워 올린 아궁이의 온기가 찻집 안으로 스며들었다. 마른 장작이 타닥거리며 내는 소리는 서연의 곤두섰던 신경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끓는 물이 달빛을 닮은 찻잔에 부어지는 순간 비로소 잊고 있던 할머니의 희미한 미소가 눈앞에 아른거렸다. 세트였다. 유백색의 찻주전자와 찻잔 5개. 특별한 장식 하나 없이 오직 순수한 빛깔과 매끄러운 곡선만으로도 달처럼 고요한 기품을 뿜어내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손가락으로 찻잔의 테두리를 스윽 훑었다. 차갑고도 부드러운 감촉이 손끝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했다. 할머니는 이 닭이를 월백 유에바이이라 불렀다. 달빛을 품은 흰색이라는 뜻이었다. 어릴 적 할머니의 무릎에 앉아 이 찻잔에 담긴 따뜻한 작설차를 홀짝이던 기억이 아득하게 떠올랐다. 그 기억은 너무나 멀고 지금의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풍경처럼 느껴졌다. 이런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다. 서울로 돌아갈 경비를 마련하려면 이 낡은 찻집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처분해야 했다. 서연은 결심을 굳히고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인터넷에서 검색한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의 번호, 통화 버튼을 누르기 전 그녀의 손가락이 잠시 허공에서 망설였다. 이 공간을, 할머니의 시간을, 자신의 유년 시절의 일부를 숫자로 환산하는 행위. 그것은 마치 자신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다음 날 오후 기름 먹인 머리를 하고 번들거리는 구두를 신은 중개인이 찻집에 나타났다. 그는 은월관의 구석구석을 훑어보며 연신혀를 찼다. 아이고 사모님, 이건 손볼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네요. 위치는 기가 막힌데 건물이 이래서야 죗값을 받기는 글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 숨은 가시는 날카로웠다. 그는 서연의 절박함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말이 맞았다. 이곳은 폐허나 다름없었다. 마침 이 근방에 대규모 리조트를 지으려는 개발사가 있습니다. 블루웨이브 개발이라고 아실랑가 모르겠네. 아주 자금력이 튼튼한 곳이죠. 이런 낡은 한옥은 그냥 밀어버릴 테니 건물 상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겁니다. 제가 잘 얘기해서 최대한 받아들이지요. 남자는 서류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내며 서연을 회유했다. 그의 눈빛이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블루웨이브 개발. 낯익은 이름에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서울에서 그녀의 프로젝트를 공중분해시키고 그녀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았던 경쟁자 강태민이 새로 설립한 회사의 이름이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강태민, 그 이름은 실패의 동의어였다. 그의 비웃음, 동료들의 수군거림, 차갑게 식어버린 클라이언트의 눈빛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하동의 이 끝자락까지 도망쳤는데 그 악몽이 여기까지 따라온 것이다. 중개인은 서연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해서 떠들어댔다.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이 가격에 넘기시는 게 안 팔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자신도 놀랄 만큼 단호했다. 중개인의 눈이 동그래졌다. 네? 지금 뭐라고? 안 판다고요. 돌아가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지만 그 안에는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완고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논리적인 판단이 아니었다. 그저 강태민에게 할머니의 공간을 자신의 마지막 도피처를 헐값에 넘겨줄 수 없다는 본능적인 반발심이었다. 굴복하고 싶지 않았다. 더 이상은. 중개인은 어깨를 으쓱하며 마지못해 돌아갔고 찻집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민준이 돌아간 후에도 서연은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다. 찻집 안에는 여전히 민준이 쏟아낸 슬픔의 잔향과 은은한 차향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월백 닭이를 가만히 쓸어보았다. 할머니가 평생 이 찻집을 지킨 이유가 어쩌면 이 신비한 닭이 때문은 아니었을까. 도망치기 위해 이곳에 왔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기 위해. 하지만 오늘 그녀는 처음으로 이곳에 머물고 싶다는 아주 작은 욕망을 느꼈다. 그것은 희망이라기보다는 차라리 호기심에 가까웠다. 딱 한 계절만.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올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이 찻집의 문을 열어보는 것이다.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길 잃은 누군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주 조금은 알 것도 같았다. 그것은 도피의 연장이자
아주 소심한 형태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결심과 현실은 달랐다. 다음 날 서연은 찻집을 열기 위해 다시 차를 우려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찻주전자를 든 손끝에 힘이 들어갈수록 서울에서의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이 떠올랐다. 수백 시간 공들여 만든 건축 모형이 강태민의 집요한 공격에 속절없이 무너지던 순간,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작은 흠결도 용납할 수 없었던 스스로에 대한 집착, 그 기억이 망령처럼 되살아나 그녀의 손을 올감했다. 완벽한 차를 내어야 해. 그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자 숨이 가빠오고 손은 더욱 심하게 떨렸다. 결국 그녀는 찻주전자를 내려놓고 말았다. 뜨거운 찬물이 찻상 위로 넘쳐 흘렀다. 실패의 기억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끈질기게 그녀를 붙들고 있었다. 그때였다. 삐걱 하고 찻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돌아보니 이웃 마을에서 작은 도에 공방을 한다는 준호 할아버지가 서 있었다. 그는 서연의 할머니와 오랜 친구 사이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찻상 위에 쏟아진 찬물과 떨고 있는 서연의 손을 번갈아 보았다. 서연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들킨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다. 준호 할아버지는 그런 서연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다가와 자신이 들고 온 보자기를 풀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아직 아무런 형태도 갖추지 않은 그저 짙은 회색빛의 흙 한 덩이였다. 그는 그 흙덩이를 서연 앞에 찻상에 툭 하고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투박하고 굵은 목소리로 딱 한마디를 던졌다. 그릇을 빚기 전에 네 마음속 응어리부터 치대는 기다. 서연은 멍하니 흙덩이를 내려다보았다. 차갑고 축축한 흙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원초적인 냄새였다. 꾸밈도 기교도 없는 날 것 그대로의 감각. 준호 할아버지의 말은 마치 주문처럼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다. 마음속 응어리, 그녀는 조심스럽게 흙덩이 위로 손을 뻗었다. 손가락 끝에 닿는 차갑고 말랑한 감촉던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두 손으로 흙을 감싸쥐고 천천히 주무르기 시작했다. 그것이 그녀의 아주 길고 더딘 치유의 시작이었다. 흙은 살아있었다. 서연의 손바닥 안에서 차갑고 미세한 입자들이 꿈틀거리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서울의 아스팔트와 유리벽 속에서 잊고 있던 생명의 가장 원초적인 감각이었다. 그녀는 준호 할아버지의 말을 떠올리며 두 손에 힘을 주어 흙덩이를 꾹 눌렀다. 단단하면서도 부드럽게 뭉개지는 흙의 저항,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굳어있던 그녀 자신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행위와 같았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저 치대고 누르고 다시 뭉쳤다. 손바닥이 흙투성이가 되고 손톱 밑에 짙은 흙물이 들었지만 이상하게도 더럽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오히려 정화되는 기분이었다. 매일같이 찻잔을 닦고 차짚을 고르던 섬세한 손길과는 다른 투박하고 본능적인 움직임 속에서 서연은 처음으로 자신을 얽매던 완벽주의의 사슬이 조금씩 녹쓰는 소리를 들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다. 서연은 매일 아침 은월관의 문을 열기 전 마루에 앉아 흙을 치댔다. 아직 무언가를 만들겠다는 목표는 없었다. 그저 흙과의 대화에 집중했다. 흙은 정직했다. 힘을 너무 주면 부서졌고 물이 너무 많으면 질척였다. 그녀의 조급함과 불안함이 그대로 흙의 형태에 반영되었다. 그러다 어느 날 찻집의 낡은 풍경이 딸랑 하고 울었다. 문을 열고 들어선 것은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부부였다. 남자는 굳은 표정으로 창밖만 응시했고 여자는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파르르 떨렸다.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투명한 벽이 한겨울의 살얼음처럼 아슬아슬하게 존재했다. 따뜻한 차 아무거나 2잔 주세요. 여자가 겨우 입을 열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어떤 차를 내어야 할까? 저들의 얼어붙은 마음에 어떤 온기가 필요할까? 서울에서라면 고객의 취향과 차이 효능을 데이터처럼 분석해 완벽한 추천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앞에는 깨지기 직전에 두 영혼이 앉아 있었다. 서연은 할머니의 닭이 중 가장 소박한 분청삭이 찻잔 한 쌍을 꺼내 들었다. 화려한 무늬 하나 없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흙의 자연스러운 결이 그대로 살아있는 잔이었다. 그녀는 차십 중에서도 가장 부드럽고 은은한 향을 지닌 세 짝을 골랐다. 차를 우리는 서연의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렸다. 실패하면 어쩌지? 이 차가 저들의 마음에 아무런 위로도 되지 못하면 어쩌지? 하지만 그녀는 억지로 떨림을 멈추려 하지 않았다. 대신 찬물이 차십 위로 스며드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부드러운 소리가 고요한 찻집을 채웠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차를 따라 부부 앞에 놓았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두 사람 사이에 얼어붙은 공기를 아주 조금 흔들었다. 남자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고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찻잔만 내려다보았다. 서연은 그저 멀찍이 서서 그 침묵을 지켜볼 뿐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여자였다. 당신 그때 왜 그랬어? 목소리는 원망보다 체념에 가까웠다. 남자는 한참 만에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은 피곤과 무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미안해, 짧은 한마디. 그 말에 여자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미안하다는 말로 다가 아니잖아. 알아. 남자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뜨거운 찬물이 그의 목을 타고 넘어가는 것이 보였다. 그냥 다 버거웠어. 당신도, 아이들도, 회사도, 나 자신도. 처음으로 터져나온 그의 진심에 여자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찻잔 옆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울지 않으려 애쓰며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찻잔의 온기가 그녀의 차가운 손을 그리고 굳게 닫혔던 마음을 녹이고 있었다. 서연은 숨을 죽이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신비한 닭이의 힘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따뜻한 차 한 잔이 만들어낸 작은 기적이었을까?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마침내 서로를 마주 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의 대화는 서툴고 아팠고 종종 끊겼지만 그것은 분명 시작이었다. 부부는 차를 다 마시고 조용히 일어섰다. 나갈 때 여자가 서연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따뜻했어요. 그 한마디에 서연은 자신이 내어준 것이 단순한 차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온기였고 기다림이었고 아주 작은 용기였다. 그날 이후 은월관에는 저마다의 사연을 품은 사람들이 찾아들기 시작했다. 평생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느라 자신의 이름 석자보다 아빠, 부장님으로 더 많이 불렸다는 중년의 남자가 그랬다. 그는 찻집 구석에 앉아 몇 시간이고 섬진강의 윤슬을 바라보다가 내 이름이 김진수였지 하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곤 했다. 서연은 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묵묵히 그의 찻잔이 비지 않도록 따뜻한 물을 채워주었다. 완벽한 차를 대접해야 한다는 강박은 사라지고 없었다. 대신 그녀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그들의 지친 어깨를 말없이 다독여주는 차를 내어주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은월관은 서서히 그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상처까지 보듬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서연의 마음속 응어리도 조금씩 풀려나갔다. 이제는 흙을 만지는 손길이 제법 익숙해졌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만의 그릇을 빚기로 결심했다. 누군가에게 내어줄 첫 번째 찻잔.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물레 앞에 앉았다. 흙덩이가 그녀의 손 안에서 춤을 추며 솟아올랐다가 중심을 잃고 주저앉기를 수십 번. 실패의 순간마다 서울에서의 좌절이 겹쳐 보이며 숨이 막혀왔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흙을 다시 뭉쳐 물레 위에 올렸다. 숨을 고르고 손끝에 모든 감각을 집중했다. 마침내 그녀의 마음을 닮은 소박하지만 단정한 찻잔 하나가 형태를 갖췄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분명 그녀 자신의 것이었다. 서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찻잔을 감에 넣었다. 뜨거운 불길 속에서 겪어낼 인고의 시간을 생각하니 마치 자신의 분신을 들여보내는 듯한 기분이었다. 며칠 후 가마의 문을 여는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다.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채 조심스럽게 찻잔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심장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찻잔의 한가운데 선명하게 금이 가 있었다. 가느다랗지만 깊은 균열 애써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역시 나는 안 돼. 결국 또 실패했어. 그녀는 차가운 작업실 바닥에 주저앉아 금이 간 찻잔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다. 그 균열은 마치 그녀의 내면에 그어진 상처의 흔적처럼 보였다. 그때였다. 고놈, 꽤나 아프게 깨졌구만. 어느새 다가온 준호 할아버지가 그녀의 옆에 쪼그려 앉으며 말했다. 서연은 눈물 젖은 얼굴을 들지도 못한 채 고개를 저었다. 실패작이에요? 버려야 해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에서 찻잔을 조심스럽게 가져갔다. 그는 금이 간 부분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어보더니 나직이 말했다. 실패라닌 이제부터 진짜 시작인 것을. 서연이 의아한 눈으로 그를 보자 할아버지는 작업대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가져왔다. 그 안에는 옷과 함께 눈부신 황금 가루가 들어있었다. 이걸 킨치기 진지기라고 하는 기다. 준호 할아버지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옷과 금가루를 섞기 시작했다. 깨진 그릇의 상처를 숨기는 게 아니라 기꺼이 드러내어 더 아름답게 만드는 거지. 그는 금빛 옷을 가느다란 붓에 묻혀 찻잔의 균열을 따라 한 줄 한 줄
정성스럽게 메워나갔다. 흉터 같던 검은 균열이 눈부신 황금빛 강으로 변해가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다. 서연은 넋을 잃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금이 간 찻잔은 버려지는 것이 아니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무늬를 가진 더욱 특별한 그릇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금빛 선을 마지막으로 매만지며 불쑥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서연이니 할매, 내가 참 좋아했다. 갑작스러운 고백에 서연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내 이놈의 완벽주의 때문에 그 좋은 사람한테 상처를 많이 줬다. 흙 만지는 놈이 흙의 마음을 몰랐던 거지. 흙은 가끔 갈라지고 터지기도 하는 법인데 나는 내 그릇의 작은 흠 하나 나는 걸령남 못했거든.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가차없이 깨부쉈다. 사람 마음도 그릇과 같은 줄 모르고 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렸다. 그는 금빛으로 다시 태어난 찻잔을 서연에게 건네며 말했다. 이것이 첫 번째 반전이었다. 그녀가 존경해 마지 않던 도예가에 숨겨진 아픔이었다. 깨진 걸 기어코 붙들고 사는 게 미련이 아니라 그 상처까지 보듬는 게 진짜 사랑이니라. 나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다. 준호 할아버지의 눈가에 깊은 회한이 서렸다. 서연은 자신의 손에 들린 찻잔을 내려다보았다. 황금빛 선은 이제 상처가 아니라 찻잔의 역사가 되어 빛나고 있었다. 깨져도 괜찮아. 상처 나도 괜찮아. 그 상처마저 끌어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더 단단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 할아버지의 고백과 찻잔이 건네는 무언의 위로에 서연은 오랫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실패의 무게에서 벗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내면의 평화가 찾아오자마자 외부의 위협이 그림자를 드리웠다. 어느 날 오후 은월관 앞에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이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말끔한 양복 차림의 남자들이었다. 그들은 자신을 태민 개발 소속이라고 소개했다. 강태민, 서울에서 그녀의 아이디어를 훔쳐 성공을 가로챈 남자의 이름이 그녀의 심장을 얼음 송곳처럼 찔렀다. 저희는 이 일대 부지를 매입해 최고급 한옥 리조트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들은 정중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차가운 계산만이 번득였다. 이 낡은 찻집도 저희 계획의 일부입니다. 좋은 가격을 제시해드리죠. 서울의 악몽이 하동의 고요한 일상 속으로 기어코 파고들었다. 그들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내용은 폭력적이었다. 낡은 찻집이라는 표현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이곳은 더 이상 그녀가 팔아버리려던 할머니의 유산이 아니었다. 그녀 자신과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잠시 쉬어가는 작은 섬이었다. 팔지 않겠습니다.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남자들은 피식 웃었다. 서연 씨, 감정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미 주변 땅 대부분의 매입 계약을 마쳤습니다. 곧 공사가 시작될 겁니다. 이 찻집 하나만 덩그러니 남게 되는 꼴 원치 않으실 텐데요. 그들의 말은 은근한 협박이었다. 서울에서처럼 거대한 자본과 힘 앞에서 그녀는 또다시 무력해지는 것 같았다. 개발업자들은 그 후로도 집요하게 서연을 압박해왔다. 찻집 주변의 풍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해갔다. 측량 기사들이 오가고 붉은 깃발이 아름드리 나무들 사이에 꽂혔다. 포클레인의 굉음이 멀리서 들려올 때마다 서연의 심장은 불안하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강태민의 비웃는 얼굴과 무너져 내리는 은월관의 모습이 뒤섞여 나타났다. 애써 찾은 평화가 모래성처럼 부서져 내리는 공포. 그녀는 다시 서울에서의 무기력했던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만 같았다. 그녀의 불안은 은월관의 공기마저 무겁게 만들었다. 그 무거운 공기를 가른 것은 민준의 기타 소리였다. 어느덧 은월관의 단골이 된 그는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곡을 쓰곤 했다. 서연의 불안 항의색을 눈치챈 어느 날 그는 아무 말 없이 기타를 치기 시작했다. 그의 연주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맑고 투명한 강물 같았다. 섬진강에 반짝이는 윤슬과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 소리와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따스한 김을 닮은 멜로디였다. 그는 노래를 불렀다. 고요한 찻잔에 달이 잠길 때 지친 마음도 쉬어가는 곳, 깨진 조각들도 별이 되는 밤, 은월의 노래가 들려오네. 민주는 그 노래를 은월의 노래라고 이름 붙이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영상 속에는 은월관의 소박한 풍경과 따뜻한 차를 내리는 서연의 손,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하동의 자연이 담겨 있었다. 영상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지는 못했다. 하지만 잔잔한 호수의 돌멩이 하나가 던져지듯 조용하고 깊은 파문을 일으켰다. 이런 곳이 아직도 있었네요. 노래만 들어도 마음이 편안해져요. 개발 때문에 사라질 위기라고요? 안 돼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은월관을 지키고 싶어 하는 작은 목소리들이 모여
보이지 않는 연대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혼자가 아니었다. 사람들의 응원에 힘을 얻었지만 현실적인 위협은 사라지지 않았다. 강태민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그녀의 목을 조여오는 올감이 같았다. 그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가 노리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은월관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게 뭘까? 할머니는 왜 평생 이 낡은 찻집을 지키려 하셨을까? 답을 찾지 못한 채 서연은 답답한 마음에 다락방으로 향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시간이 멈춘 공간. 할머니의 손때 묻은 물건들 사이를 헤매던 그녀의 손끝에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걸렸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훅 끼쳐왔다. 그 안에는 할머니가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낡은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다. 그곳에는 찻집의 일상적인 기록과 함께 알아보기 힘든 기호들과 스케치들이 가득했다. 특히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할머니가 만들었던 신비한 닭이의 문양에 대한 스케치였다. 그 문양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다. 마치 어떤 지도나 암호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단어들이 적혀 있었다. 기다림, 보내지 못한 마음, 그리고 달의 샘 유에관, 달의 샘 유에관. 서연은 먼지 쌓인 다락방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그 세 글자를 가만히 되뇌었다. 할머니의 낡은 일기장, 바싹 마른 잉크 자국에서 아련한 풀 향기가 나는 듯했다. 기다림, 보내지 못한 마음, 그리고 달의 샘. 그것들은 단순한 단어의 나열이 아니었다. 평생을 걸쳐 지켜온 비밀의 지도였고 서연 자신이 풀어야 할 마지막 수수께끼였다. 가슴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마침내 가야 할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예감.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삐걱이며 열리는 소리 때문이었다. 다음 날 찻집의 낡은 풍경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울렸다. 서연이 찬물을 끓이는 동안 문을 열고 들어선 것은 예상치 못한 인물이었다. 강태민. 하동의 흙 냄새와는 어울리지 않는 비싼 향수 냄새와 냉랭한 공기를 몰고 온 그는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침입자 같았다. 그의 시선은 경멸을 감추지 않은 채 찻집 구석구석을 훑었다. 삐걱이는 마룻바닥, 빛바랜 벽지, 그리고 구석에서 기타를 조율하던 민중까지. 아직도 이러고 있었군. 소꿉놀이. 그의 목소리에는 얼음 파편이 섞여 있었다. 그는 테이블 하나를 손가락으로 쓱 훑고는 먼지를 보란듯이 털어냈다. 서연씨, 당신이 지키려는 게 고작 이런 건가? 곰팡내 나는 추억? 돈도 안 되는 감상? 그는 서연 앞에 서류 봉투를 던지듯 내려놓았다. 마지막 제안이야. 이 돈이면 서울의 작은 스튜디오라도 얻을 수 있을걸. 당신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내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해. 민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서연은 조용한 눈짓으로 그를 막았다. 예전의 그녀였다면 심장이 발밑까지 떨어지고 손이 주체할 수 없이 떨렸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은 고요한 수면 같았다. 서울의 악몽도 그의 조롱도 더 이상 그녀를 흔들지 못했다. 그녀는 강태민을 똑바로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다관을 들었다. 그의 앞에 찻잔을 놓는 손길은 물 흐르듯 침착했다. 그것은 서연이 처음으로 자신의 손으로 빚고 깨뜨렸다가 다시 붙여낸 찻잔이었다. 오칠 위로 흐르는 금빛 선들이 거미줄처럼 혹은 마른 땅에 갈라진 틈처럼 보였다. 강태민의 미간이 좁혀졌다. 깨진 그릇을 내놓는 건 무슨 경우지? 그의 목소리에 노골적인 불쾌감이 실렸다. 서연은 뜨거운 찬물을 찻잔에 따랐다. 김이 오르며 금빛 선들이 더욱 선명하게 빛났다. 깨진 그릇이 아니에요. 상처를 보듬은 그릇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찻집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단단했다. 그녀는 강태민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저는 가장 높은 건물이 아니라 가장 깊은 위로를 담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졌어요. 그녀의 시선이 금이 간 찻잔으로 향했다. 깨진 조각도 금으로 채우면 세상에 하나뿐인 보물이 되듯이 사람의 상처도 그런 거겠죠. 완벽하지 않아도, 아니, 완벽하지 않기에 더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이곳에서 배웠어요. 당신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당신은 부수는 것만 아니까. 순간 강태민의 표정이 무너졌다. 분노도 조소도 아니었다. 텅 빈 공허함, 예상치 못한 일격을 당한 자의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서연의 눈 속에서 자신만만했던 과거의 그녀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을 보았다. 부서졌기에 더 단단해진, 상처를 통해 더 깊어진 사람. 그는 아무 말 없이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찬물은 썩고 그의 패배감처럼 뒷맛이 무거웠다. 그는 찻잔을 소리나게 내려놓고는 뒤돌아섰다. 그의 어깨는 이곳에 올 때보다 훨씬 더 작아 보였다.
그것은 서연의 완전한 승리였다. 누구를 굴복시킨 승리가 아닌 자기 자신을 온전히 세워낸 진정한 승리. 강태민이 떠나자 찻집 안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다. 서연은 할머니의 일기장을 들고 곧장 준호 할아버지의 작업실로 향했다. 흙먼지와 유약 냄새가 가득한 곳. 할아버지는 물레 앞에서 묵묵히 흙을 치대고 있었다. 서연이 내민 일기장에 달의 샘이라는 글자를 본 순간 할아버지의 거친 손이 그대로 멈췄다. 이걸 어디서? 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렸다. 준호 할아버지의 눈은 먼 과거를 보고 있었다. 내 할머니가 입버릇처럼 말하던 곳이다. 그 사람의 그릇이 그토록 맑은 빛을 낼 수 있었던 비밀이라고 했지. 나는 그저 흘려들었는데 일기장에 그려진 약도는 허술했지만 이 땅에서 나고 자란 준호 할아버지에게는 충분했다. 그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작업복을 털었다. 가자. 그 한마디에는 오랜 세월 묻어두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러 가는 자의 비장함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여정은 은월관 뒤편의 대나무 숲길에서 시작되었다.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은 듯한 좁은 길이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대십 스치는 소리가 사락사락 비밀스러운 속삭임처럼 들려왔다. 축축한 흙 냄새와 풋풋한 풀 내음이 코끝을 간지렸다. 서연은 할머니가 수없이 이 길을 오갔을 모습을 상상했다. 혼자서 무거운 흙을 지고 무슨 생각을 하며 이 길을 걸었을까. 한참을 오르자 시야가 탁 트이며 작은 분지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곳에 거짓말처럼 달의 샘이 있었다. 거창한 이름과는 달리 커다란 바위 틈에서 맑은 물이 샘솟는 자그마한 옹달샘이었다. 하지만 그 풍경은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다. 샘물은 거울처럼 투명해서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을 그대로 담고 있었고 그 주변의 흙은 눈부시게 흰 백토바이투였다. 햇살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그 흙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같았다. 서연은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백토를 한 줌 쥐었다. 비단처럼 부드럽고 차가운 감촉, 할머니의 찻잔에서 느껴지던 바로 그 기운이었다. 여기가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준호 할아버지는 샘 주변을 둘러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의 눈이 무언가를 발견한 듯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땅 한쪽을 가리켰다. 자세히 보니 풀숲 사이에 교묘하게 숨겨진 작은 푯말이 보였다. 오래되어 글씨는 희미했지만 과거에 지질 탐사를 했던 흔적임이 분명했다. 그 순간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이런 바보 같은 할아버지가 허탈하게 중얼거렸다. 개발업자들이 노리는 건 은월관이 아니었어. 이 땅이었던 게야.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렸다. 몇 년 전에 이 근방에 희귀 광물이 묻혀 있다는 소문이 돌았었다. 내 할머니는 평생 이 샘을, 이 땅을 지키고 있었던 거다. 차를 만들고 그릇을 빚는다는 핑계로 이 신성한 곳을 저들의 탐욕으로부터 두 번째 반전이었다. 할머니의 유산은 낡은 찻집이 아니었다. 이 땅에 전기가 모이는 달의 샘 그 자체였다. 강태민이 그토록 은월관에 집착했던 이유, 그가 말한 개발의 진짜 의미가 비로소 명확해졌다. 그들은 리조트 따위를 지으려던 게 아니었다. 이 신성한 땅을 파헤쳐 희귀 광물을 채굴하려던 것이었다. 할머니는 평생을 바쳐 이 비밀스러운 자연의 심장을 지켜온 수호자였다. 서연은 샘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샘물 속으로 떨어져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할머니의 고독했던 싸움을 비로소 이해하게 된 자의 뜨거운 경외감이자 이제 그 싸움을 이어가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의 눈물이었다. 마을로 돌아온 서연과 준호 할아버지는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그들은 마을 어른들을 찾아가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준호 할아버지가 가져온 백토와 일기장의 기록을 보고는 얼굴이 굳어졌다. 그들에게 하동의 자연은 삶의 터전이자 자부심이었다. 외부 자본이 들어와 그들의 땅을 파헤치고 망가뜨리려 한다는 사실에 모두가 분노했다.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민준이 은월관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었던 노래. 그 영상에 다시금 불이 붙기 시작한 것이다. 누군가가 달의 샘과 개발업자의 음모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 댓글에 올렸고 이야기는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은월관을 지켜주세요. 달의 샘을 보호하라 같은 해시태그가 SNS를 뒤덮었다. 민준의 노래는 이제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다. 사라질 위기에 처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염원이 담긴 상징이 되었다. 지역 신문이 이야기를 기사화했고 환경단체와 문화재 전문가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달의 샘 백토의 성분을 분석하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국내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 도자기를 만들기에 최상의 조건을 갖춘 희귀한 흙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할머니의 찻잔이 왜 그토록 신비한 기운을 품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증명이 이루어진 순간이었다. 여론의 힘은 무서웠다. 마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서명 운동을 벌였고 민주는 은월관 앞에서 작은 자선 음악회를 열었다. 사람들은 멀리서도 그를 응원하기 위해 찾아왔다. 서연은 묵묵히 그들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했다. 더 이상 손은 떨리지 않았다. 그녀의 찻잔에는 은월관을 지키려는 모두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결국 수많은 사람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 군청은 여론에 떠밀려 달의 샘 일대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시행했고 그곳의 생태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여 마침내 문화유산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강태민의 개발 계획은 법적으로 원천 봉쇄되었다. 하동의 명소로 자리 잡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그들은 단순히 차를 마시러 오는 것이 아니었다. 상처받은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밤하늘에는 이지러진 하얀 달이 떠 있었다. 완벽한 보름달이 아니었다. 한쪽 귀퉁이가 떨어져 나간 듯한 상처 입은 모습의 달. 하지만 그 모습이 서연의 눈에는 더없이 아름답게 보였다. 완벽한 원형이 아닌 손자국이 그대로 남은 울퉁불퉁한 그릇이었다. 찬물 위로 이지러진 달이 잠겼다. 할머니가 남긴 찻집의 이름, 은월관, 인외관, 달이 숨는 집. 이제야 그 의미를 온전히 알 것 같았다. 완벽하고 둥근 보름달만을 담으려 했다면 그녀는 평생 불안하고 초조했을 것이다. 이지러진 달, 구름에 가려진 달, 상처 입은 달의 모습까지도 기꺼이 품을 수 있을 때 그 그릇은 비로소 세상의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진정한 그릇이 되는 것이었다. 은월관은 그런 곳이었다. 그리고 서연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찻잔을 들어 조용히 달에게 건배했다. 쌉쌀하면서도 깊은 차의 향기가 밤 공기 속으로 부드럽게 퍼져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서울의 과거에 얽매이지도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지금 여기 고요한 찻잔에 잠긴 달과 함께 온전한 현재를 살고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계절은 소리 없이 찻잔 위를 흘렀다. 은월관의 마당에는 봄이면 매화가 눈처럼 흩날렸고 여름이면 매미들이 목청껏 울어젖혔으며 가을이면 붉게 익은 감이 주렁주렁 매달렸다. 시간이 쌓이며 찻집은 하동의 풍경 속에 자연스레 녹아들었다. 이제 서연은 더 이상 텅 빈 욕망으로 반짝이는 서울의 마천루를 꿈꾸지 않았다. 아침이면 흙냄새 섞인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고 낮에는 차잎을 덕고물을 끓이며 자신의 호흡을 찾았다. 저녁이면 그녀의 곁에는 더 이상 남의 노래를 부르지 않는 민준이 있었다. 그는 이제 자신만의 서툴지만 진솔한 멜로디를 읊조렸고 그 기타 소리는 은월관의 저녁을 채우는 가장 따뜻한 배경음악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더 이상 서울에서 오네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갓 짜낸 들기름을, 새벽에 캔 고사리를, 심지어는 밤새 안녕하셨냐는 따스한 눈인사를 스스럼 없이 나누는 이웃이 되어주었다. 서연은 그들의 투박한 손과 주름진 눈가에 담긴 세월을 읽으며 자신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물이라는 감각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비로소 알게 되었다. 거대한 도시에 익명성 속에서 부품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함께 늙어가는 삶이야말로 자신이 진정으로 갈망했던 풍경이라는 것을. 은월관은 단순한 찻집이 아니었다. 상처 입은 영혼들이 잠시 쉬어가는 작은 섬이었고 서연 자신에게는 세상 그 자체였다. 가을이 유난히 깊어진 어느 날 오후였다. 볕은 따사로웠지만 공기는 서늘했고 바람이 불 때마다 감나무 잎사귀들이 금가루처럼 흩날렸다. 민준이 툇마루에 앉아 새로 만든 곡을 흥얼거리고 서연은 찻잔을 닦으며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낡은 자전거를 탄 우체부가 헉헉거리며 마당으로 들어섰다. 평소의 고지서나 광고지가 아니었다. 그의 손에는 손때가 묻어 가장자리가 누렇게 바랜 얇은 항공 우편한 통이 들려 있었다. 서연 씨 앞으로 온 거요. 프랑스에서 왔네. 프랑스. 서연의 인생에 단 한 번도 교차점이 없었던 낯선 나라의 이름이었다.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아들었다. 가볍고 바삭거리는 질감, 낯선 디자인의 우표, 그리고 힘없는 손으로 꾹꾹 눌러 쓴 듯한 주소. 수취인의 이름 서연 두 글자는 마치 처음 한글을 배우는 아이가 쓴 것처럼 삐뚤빼뚤했다. 심장이 이유 없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봉투를 여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안에서는 낡은 편지지 한 장과 함께 손바닥만한 흑백 사진 한 장이 떨어졌다. 민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다. 서연은 숨을 삼키며 사진을 집어들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졌다. 사진 속에는 찻잔이 있었다.
그녀가 매일같이 매만지는 할머니의 유품인 바로 그 찻잔과 똑같은 모양의, 아니 똑같지 않았다. 손잡이의 방향, 유약이 흐른 자국이 정확히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었다. 마치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이것은 한 쌍이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고 믿었던 할머니의 찻잔에 잃어버린 반쪽이 있었다는 사실이 뇌리를 강타했다. 그녀는 떨리는 눈으로 편지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사진만큼이나 낡고 서툰 한글이었다. 조사를 빼먹기도 하고 맞춤법이 틀리기도 했지만 한자 한자에 눌어붙은 세월의 무게와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서연에게 넌 이 편지를 받을 때 당신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기 어렵군요. 나는 엘리즈라고 합니다. 아마 당신은 내 이름을 처음 들어보겠지요. 편지는 아주 먼 옛날 이야기로 시작되었다. 포탄이 쏟아지던 잿더미의 시절, 부모를 잃고 울고 있던 작은 소녀의 이야기. 모두가 자신을 스쳐 지나갈 때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준 한 사람이 있었다고 했다. 전쟁 고아였던 자신을 친동생처럼 거두어 밥을 먹이고 잠을 재우고 머리를 빗겨주었던 17살의 소녀. 그 소녀가 바로 서연의 할머니였다. 당신의 할머니는 내게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우리는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진한 무언가를 나누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프랑스로 입양될 기회가 생겼습니다. 모두가 축하했지만 우리는 밤새 부둥켜 안고 울었지요. 떠나기 전날 밤 할머니는 흙을 파와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찻잔이었어요. 할머니는 서툰 솜씨로 똑같은 찻잔 2개를 빚어 하나는 나에게, 하나는 자신이 가졌습니다. 서연의 눈앞이 흐려졌다. 할머니가 평생 누군가를 기다렸다는 막연한 슬픔의 정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것은 연인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었다. 핏줄에 대한 애착도 아니었다. 전쟁이라는 거대한 비극이 찢어놓은 자매와도 같았던 작은 소녀를 향한 평생에 걸친 약속이자 기다림이었다. 할머니는 내 손에 찻잔을 쥐어주며 말했어요.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 이 찻잔에 달을 담아 마시자고. 이 찻잔이 길을 잃지 않게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줄 거라고. 나는 그 약속 하나를 붙들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제야 당신의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먼 친척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너무 늦어서 미안하지만 편지의 마지막 구절에 이르렀을 때 서연은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할머니의 기나긴 외로움과 기다림이 마침내 가닿을 곳을 찾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세대를 뛰어넘어 이어진 인연의 경이로움에 대한 뜨거운 감동이었다. 이제야 그 약속을 지키러 갑니다. 당신의 할머니가 평생 기다렸던 달이 어쩌면 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편지를 든 손이 축축하게 젖어들었다. 고개를 들자 어느새 해는 기울고 은월관 마당의 감나무 가지 끝에 거대한 보름달이 걸려 있었다. 고요하고 둥글고 한없이 자애로운 빛, 할머니가 숨겨두었던 달, 그리고 그녀가 평생을 그리워했던 또 다른 달. 서연은 깨달았다. 할머니가 남긴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을 통해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턱 끝에 매달렸다. 짠맛이 아니었다. 오래 묵은 차처럼 깊고 그윽한 향이 나는 듯했다. 그녀의 눈에 비친 둥근 달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이제 곧 잃어버렸던 반쪽짜리 찻잔이 제자리를 찾으러 올 것이다. 그리고 2개의 찻잔이 나란히 놓일 때 2개의 달이 하나의 밤하늘 아래에서 비로소 온전해질 터였다. 서연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한 치유의 물결이 천천히 차올랐다.